네, 이제 2부 블록체인과 홀라크라시를 접목한 이제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에서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화폐, 신용화폐의 한계점은 일단 그 경제구조 자체가 발행돼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승자독식의 형태다. 부익부, 빈익분의 형태로 누군가는 뭔가 도태되어야 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경제인 게 이제 한계점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앙화된 발권이 사실 뭐 합법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신하고 있죠. 정말 그게 우리를 위한, 전체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에 위한 형태의 감춰진 결정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의심을 하죠. 그런 형태가 있고,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이제 불황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장기 부채 문제로 인한, 그리고 이제 선물 경제가 변화된 형태를 처음 설명드렸을 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열의 경제가 일어납니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니까. 누군가는 도태돼야 되는 싸움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를 할 때.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던 여기자 지역 화폐도 이제 뭔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경제 권역이 파편화되고 발권 절차는 더 불투명하죠. 중앙화폐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고 디머리징 하는 데 있어서 행정 비용이 들어요. 아까 이제 스탬프를 찍거나 아까 뭐 종이를 갖다 붙였잖아요. 그 일일이 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매달.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 돈이 까이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빅 아이디어, 가장 큰 아이디어는 이제 이겁니다. 돈이 갖고 있는 명예적인 속성과 실용 속성을 분리한다라는 가장 큰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 전체 아이디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명예 속성과 실용 속성이란 뭐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돈을 설명드릴 때 이제 어떤 화폐 혹은 재화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말 실용적인 용도의 돈을 설명을 드렸어요. 10,000원을 주면은 10,000원을 가지고서 뭔가 물건을 할 수 있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근데 실제 이 돈이 그런 용도로만 쓰이진 않죠.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라는 게 일종의 명예의 척도이자 권력의 척도가 되고 있어요. 그쵸? 돈 자체가 명예의 척도이자 권력의 척도이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이미 쓰기도 충분히 넘치고 차고 넘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잖아요. 돈이 더 많이 있으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막 대학도 세우고 정치인한테 포지도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재단도 세우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있는 뭐 경쟁 기업가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혁신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돈도 벌어본 놈이 더 잘 번다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버는 방법들 잘 알죠. 경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불균형하기를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실용 속성과 명예적 속성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게 그냥 10,000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속성에 해당되는 돈을 얘들을 기업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거래, 화폐 거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실용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야기하기 편하게 기업 코인은 CC라고 표현을 하고 실용 토큰은 PT라고 표현할게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거래를 하냐? 네. 각자 CC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기여도예요. 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예요. 그거에 따라서 PT를 에어드랍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에어드랍의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CC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어떤 PT를 그냥 주는 거. 그냥 찍어주는 거. 에어드랍을 받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제 각자 갖고 있는 CC 보유량에 따라서 각자 쓸 수 있는 PT를 이제 에어드랍 시켜줘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거래에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재화를 제공했어요. 거래를 할 때는 PT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CC는 기업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돈이고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코인이고 PT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을 주듯이 PT를 주는 겁니다. 이 재화에 대한 가치에 해당되는. 근데 줄 때 특이한 점은 지금은 우리가 10,000원이라는 형태의 어떤 돈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 10,000원이 그대로 가치가 이전되잖아요. 전혀 소실 없이. 여기서는 그 10,000원에 예를 들어 100PT를 줄 때 100PT가 온전히 이전되는 게 아니라 까요. 분할률을 까요. 절반을 나눈 다음에 그 분할할 거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로 해서 CC를 강제적으로 올려줍니다. 일종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의 CC를 올려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어떤 뭔가의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100PT를 주고 그 100PT가 일정 비율로서 50PT를 가지만 나머지는 이 사람의 기여도로 하는 걸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개 껍데기죠. 옛날에 따지면 조개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적 상징으로서의 조개 껍데기가 되고, 근데 이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CC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CC에 의해서 그 다음 주기 때 자기가 PT를 에어드랍 받잖아요. 그렇죠. 실용화폐, PT라고 얘기하는 실용화폐는 거래 때마다 소각이 돼서 사라지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주고 나의 받은 PT와 CC는 항상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누적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어떤 증의 가치로서 나의 이 사회 기회에 대한 가치로서의 증빙이 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벌이 수단에 대한 어떤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생산의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형태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CC를 갖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경제 시스템에서 뭔가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처럼 굉장히 혁신가적 능력을 타고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은 CC를 갖게 될 거고 또 이제 보면은 되게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평생 놀고 싶은 편히 살고 싶은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인데 뭐 적은 CC를 갖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자기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CC의 비율에 따라서 PT가 에어드랍 할 때 그냥 1대1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기여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소 인격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PT를 갖는 형태로 비율을 나눠주는 거죠. 굉장히 많은 CC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형태 수준의 PT. 물론 가장 낮은 기여도의 CC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윤택하고 좀 더 좋은, 더 뭔가 고급의 생활을 할 수 있는 PT를 주긴 주지만 그걸 명목대로 다 주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기존 화폐 시스템은 이 돈이라는 게 자산이나 소득이라는 게 이런 기하급수적인 그래프를 띌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생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최저선 이하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업 코인으로 보자면은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기업 코인만 보자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누군가는 뛰어난 능력을 타고 태어나거나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되게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좀 이렇게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든지 또 운이 없어서 굉장히 사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돈의 기준으로 한 가치를 못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생활을 위한 PT는 일률로 해서 스마트 컨택트로 떨어져 주기 때문에 생애 존엄성이 보장되는 최저선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부의 불균형의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혁신가의 어떤 그 모순, 그러니까 우버 같은 시스템의 모순 있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우버가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에 혹은 높은 가격에 자기가 자유롭게 원하는 위치에서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먹거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혁신 영역에 사업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택시를 접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PT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형태는. 그래서 혁신과의 동기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기업 코인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 권익 부분 법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잘 뭔가 이렇게 뜯어주면서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파괴되는 그런 영역, 파괴되는 직업 영역에 대한 것도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된다. PT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서도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지대 자본 노동의 생산 원천, 이제 생산 3요소라고 하죠. 보통 이제 또 경제를 크게 보면은 사실 지대와 자본과 노동이 누가 더 생산 결과물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냐? 아니다. 노동이 더 소중하다. 노동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지대가 중요하다. 지대가 가져가야 된다. 싸움인데 이런 경제 형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 CC가 생산 원천이 됩니다. 결국은 CC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PT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누가 더 노동가가 많이 가져가야 돼,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지대를 소유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돼, 논할 게 아니라 그냥 각자 CC를 더 많이 키우기만 하면 돼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이런 형태. 돈이 떨어지는 게 어쨌든 CC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대 수익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건물 하나의 소유권을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명, 100명이 나눠 가진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PT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는 블록체인 이제 기업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변화하고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아이디어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PT라는 게 매 주기별 발행이 됩니다. CC에 따라서 각자 CC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을의 그 생태계에 돌아다니는 재화 물건들의 가격이 그러니까 PT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점점 물건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그 총 전체량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PT가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죠. 너무 PT가 많으니까 점점 이제 이 정확하게 상승되는 거죠. 사람들의 투표 같은 걸 통해서 그 총 PT량을 감축시키는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결정 주체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결정 주체는 중앙화된 7명의 중앙항공군의 관리자가 아니라 이 마을 생태계의 일정한 기업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좀 더 부분적인 탈중앙화된 형태로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PT 가격이 제한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이제 PT2가 너무 이제 적게 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PT를 더 늘려주는 형태로 조정을 하면서 아까 이제 그 경기 사이클, 경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형태의 그래프들을 조정할 수 있다.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 PT를 갖고 있는 것들을 매 주기별로 이제 소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소각을 시켜준다. 아까 애초에 처음에 이제 각각 갖고 있는 CC량에 비례해서 PT량을 주는 것을 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굳이 또 소각을 시키느냐? 이 소각시킬 이유는 아무리 그 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CC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쓰고 남을 그러니까 PT를 쓰고 남을 확률이 높고 CC가 적은 사람은 그걸 다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PT가 점점 누적돼서 쌓일 확률이 높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통용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뭔가 발행된 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죽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인덱스를 왜곡시키거든요.
발행돈이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인데 그 중에 부자가 5만 원을 근거에 짱 받아도 한테 10만 원이 이플했다고 하지만 실제 돌아다니는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방지시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이제 이게 선물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자꾸 없애야 돼요. 너 지금 안 쓰면 똥 된다라는 거를 감각을 줘야되기 때문에 계속 쓰도록 디플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일이면 사라질 돈 10,000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 10,000원 주면 또 상대방이 나를 또 고마워하겠죠? 그런 형태로 돈을 좀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미래소득은 이렇게 했을 때 그 롱텀 뎁비크라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장기 부채라는 게 사라지죠. 경제의 성장은 빚에 의해서 빌린 돈, 빚에 의해서 경제 그 규모가 측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혹은 지금 발행된 PT의 양이 곧 그 생태계 내 경제의 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예측되어지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발행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떨어졌다는 게 지금 우리의 경제적 관념에서 뭐 GDP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냐가 아니라 그래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그만큼 줄어들었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치가 명목 가치가 유지되면서 충분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형태의 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일정한 CC를 보유한 사람 기준 이상의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투표권. 그래서 우리가 매 주기별 발행해야 될 PT의 총량은 얼마이며 또 사람들마다 그 비율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CC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율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CC가 많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기울기를 좀 낮춰서 CC가 적은 사람도 좀 많이 받게끔 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 분배율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그 소각 얘기했잖아요. 디플레이션 소각 얘기했잖아요. CPT 보유별 소각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까 제가 그냥 대충 개념적으로 PT 거래 시 50%의 분할률 그러니까 PT를 건네줄 때 분할률을 50%로 하고 또 5%의 전환율을 했다라고 그냥 적었는데 이거에 또 비율도 바꿀 수도 있죠. 뭐 8대2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정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의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모두에게 주진 않아요. 모두에게 주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사실 뭐 좀 얘기하자면 길지만 홀라크라시에 가까운 형태의 어떤 제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개념은 모두에게 주는 거 아니라 CC가 많은 사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는 경우 각자 모두가 더 많이 단기적으로 뭔가를 많이 받기 위한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 보셔서 알겠지만 EPT의 총량이라든지 CC 보유별 분배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림에서 이 양을 조정을 해야 돼요. 심지어 기여도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받을 PT를 희생할 수 있는 형태의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것만 막 더 가져가려고 했다가는 이 경제 선택의 가치가 신뢰가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지점에서 CC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거다. 라는 판단하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이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수평적이지만 어떤 특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해줘서 그 권위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홀라크라시의 형태의 조직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그걸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왜 나는 똑같은 권리를 안 주냐. 뭐 그거는 이제 또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뭐 변형을 통해서 뭐 투표권을 뭐 대리해 준다든지 투표권에 대해서 뭐 0.5표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 사람 똑같이 한 표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뭐 POS나 DPoS의 문제점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의 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처럼 10만 주 있으면 10만 표가 있어요.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부의
빈 부익부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지준 이상으로는 다 똑같이 한 표를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중앙화된 발권의 중앙화된 불투명한 발행이 아니라 이 생태계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 경제량을 주도적으로.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블록체인,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많은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업 모델에 제가 볼 때는 좀 한계점, 제한점은 그 토큰 하나하나의 유틸리티, 뭔가 가치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 다른 것도 썼지만 맥주 한 잔 마시려고 맥주 코인을 산다든지, 뭐 안주 사 먹자고 안주 코인을 산다든지, 택시 부르자고 택시 코인 산다든지 지금 이래야 되거든요. 나의 유전자 정보를 뭔가 위해서 돈을 벌자고 또 유전자 코인도 사야 돼요. 각자 하나하나 사는 게 너무 지엽적이고 손이 많이 들어가고 귀찮고 그럴 바엔 그냥 법정 앞에 쓰는 거거든요. 아예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상점주인, 농부, 캐셔, 교사, 미화원, 의사, 목수, 제빵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코인 아까 얘기한 그냥 CC와 PT를 가지고 서로의 가진 서비스를 그냥 주고받으면 돼요. 그거 자체가 유틸리티성이 전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마을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어느 특정한 마을, 스마트 시티, 요즘 사업 많이 하는데 특정한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 내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든 거래에 대한 화폐를 그냥 이걸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유틸리티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마을 자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는 정부 지원.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시도 좀 해보면 괜찮을까요? 요즘 가뜩이나 경제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치적을 쌓기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런 형태의 돈을 번다든지 기업 지원을 받는다든지, 기업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을에 사실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사용하잖아요. 생활하는 데서. 사실 그 다양한 상품들을 초기에 구비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마트 하나를 유치하여 그 이마트는 이제 이 CC와 PT로 돌아가는 형태로 한다든지 다이소를 하나를 유치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은 굉장한 다양한 상품의 구색을 갖추는 노력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또 이 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 마을에 실제 이제 건물을 짓는데 노동력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광고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홍보하는데 또 노력을 품을 들인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에게도 이 CC를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CC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 마을이 다 만들어져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제 기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CC를 통해서 PT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이제 상품들을 이제 거래를 하면서 점점 CC가 불어나게끔 되겠죠. 각자 갖고 있는 기여도가. 근데 그 CC는 얼마든지 불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1억이든 1조 포인트든 10조 포인트든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체 비율에 대해서 PT가 에어드랍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한대로 증시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폐 발행의 문제, 돈이 안 돌아가니까 계속 무한대로 발행을 시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용 경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쪽으로 이제 밀어서 해결시키는 거죠. 실제 용도로서 가치가 없는 CC로 밀어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제 그 직업군 시스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분할률과 전환율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 혹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는 일들에는 분할률과 전환율을 높게 줘가지고 거래를 할 때마다 많은 CC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는 분할률 50대 50, 전환율 30%를 줘서 200포인트를 거래를 했을 때 100PT와 30CC가 쌓인다면 이게 쉬운 일, 캐셔 같은 되게 쉬운 일에는 분할률을 6대4, 그리고 전환율을 15%를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200PT를 썼는데 80PT와 18CC가 쌓이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이제 뭔가 그 사회의 그 생태계에 부족한 직업군, 누가 안 하려고 하는 직업군에는 많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도록 조정해주면 또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동기는 이제 그 CC에 대한 동기예요.
그래서 인생을 긴 안목이 살았을 때, 내가 80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쌓은 cc는 예를 들어 뭐 1000만 cc를 쌓았어요. 내 사회 평균적으로 보통 500만 cc를 쌓아. 그럼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 가족에게도 어떤 모범이 되는 거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아버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야 적당히는 100만 cc 정도 살 거야라고 뭐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식의 생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지금 제가 보는 우리 이 현재 시대에서의 경제 생산력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명을 다 일할 필요가 없다. 2명 정도만 열심히 일해도 먹여 살리기가 충분하고, 나머지 8명은 놀거나 혹은 뭐 노래를 부르거나 미술을 하거나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뭐 연구를 하거나, 실질적인 생산 가치는 없지만 장기적인 형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철학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냥 PT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의사, 뭐 판검사, 그런 권력 있는 직업들, 뭐 애널리스트, 뭐 그런 일을 굳이 다 하지 않아도, 나는 뭐 그림 그리는 데 소질이 있고 노래 부르는 게 소질이 있고 천문학, 별 바라보는 게 너무 재밌고 하면 그냥 그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쉽게 선택을 못 하잖아요. 먹고 사는 비집의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을 거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형태의 직업군이 다 덕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덕후가 일으키는 창의성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직업군별 CCPT 분할률, 전환율을 이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권을 줘가지고 결정을 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고, 이제 직업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뭐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필요 없는 직업군들이 생길 거잖아요. 일단 이 거래를 하는 걸 할 때 이 태그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이 거래가 농부의 거래인지 이 거래가 캐셔의 거래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그럼 그 태그를 달 때 이게 무슨 직업이다라는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통합해야 된다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 주요 결정권자들, 분산화된 결정권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 우버 예시를 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직업군을 새로 만들어낸다든지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든지, 필요 없는 직업은 빨리 삭제를 시키는 형태의 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산업 영역을 빠르게 교체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사실 딜레마잖아요. 이거를 교체하자니 기존 산업에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먹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체 안 하자니 국가 간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금융도 되게 재미있어질 거예요. 이거는 여기 시스템은 이제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쌓아놓는 자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에어드랍 받을 PT가 있죠. 일종의 정해져 있는 PT가 있죠. 예정되어 있는 그거를 일정 부분을 스테이킹해서 가상의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매 주기별 100만 포인트를 받을 건데 100만 PT를 받을 건데 50만 PT를 이 가상의 법인에다 주겠다라고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법인은 이 사람들이 모인 형태의 PT 총 200만 PT라고 해봅시다. 200만 PT가 매 주기별 이 회사의 운영 자금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운영 자금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생산품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더 거대한 재료를 산다든지 기계를 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50만 PT, 10만 PT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100만 PT의 가치로 팔렸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익에 해당하는 90만 PT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미리 이 회사에 기여한 비율들이 있겠죠.
그 미리 결정한 약속한 비율에 따라 스마트 컨택트로 사람들의 CC로 넣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노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업 금융 시스템에서의 되게 재미있는 점은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주가 없어요. 사장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제 어떤 동등한, 그러니까 특정한 리더는 있겠죠. 근데 특정한 리더가 그러니까 리더는 있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업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이 있을 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거 많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받고 까라면 까고 정말 더러워도 내가 고양이 밥 주기 위해서 사료값 충당하려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러우면 그냥 그만두면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면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어쨌든 그만둬도 나의 일정 부분 PT를 보장이 되고 스테이킹한 걸 빼면 되니까 오히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막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이제 사람을 위하는 뭔가 인본주의 중심의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소비자 금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예정된 PT가 있기 때문에 할부를 스마트 컨택트로 미리 연결을 해서 차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집을 큰 돈 주고 사는 이유는 더 비싸질까 봐. 대부분 그렇잖아요. 더 비싸질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사면 놓칠까 봐. 보통 사죠.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그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PT는 매 주기를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집을 그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뭐 100만 PT 중에서 한 20만 PT, 뭐 40, 30만 PT를 할부로 걸어놓고 그냥 살면 돼요. 그 PT는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올 거거든요. 나는 그 집을 그 30만 PT를 가지고서 계속 월세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월세라는 것도 누군가가 이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어야지 더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채무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CC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자동차든 되게 비싼 컴퓨터든 큰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할부를 긁어버리면 되죠.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가 200만 PT가 있는데 내가 한도 이상 100만 PT 이상을 할부로 걸어놓고 나서 또 다른 걸 할부로 걸려 해요. 그럼 이제 막아버릴 수 있죠. 스마트 컨택트. 당신은 너무 할부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부로 걸면은 당신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PT가 줄을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소비자 금융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소비자들, 각 사람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금융 지식이 너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게 또 문제죠. 자기가 충분히 갚지도 못할 돈을 미리 빌려서 펑펑 쓰다가 망하는 경우, 본인도 손해고 사실은 빌려준 사람도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가계부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재밌는 점은 지금 조세 시스템이에요. 조세 시스템. 세금 시스템. 제일 재밌는 건. 지금의 세금은 저희가 소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정 비율 떼서 세금을 내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싸우죠. 그래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세금 많이, 그러니까 공평하게 걷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세를 걷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이 시스템에서는 일단 상속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상속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내 아이도 내 아이의 CC를 가질 거기 때문에 굳이 내 돈을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도 애당초 전체 해당 생태계 총 CC에 대비해서 떨어진 총 PT 양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각 인프라스트럭처, 각 계정에 대해서 PT를 사용할 것을 먼저 분배를 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PT를 나눠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사실 조삼모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삼모사죠. 소득을 얻고 떼어가느냐,
아니면은 미리 다 떼고 받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지금의 시스템은 더 많이 번 사람에게는 더 많이 떼고 뭐 적게 번 사람들 더 적게 떼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떼면은 혁신 동기를 앗아간다. 뭐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 싸움이 벌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은 전체에 대한 세금을 일단 떼고 나서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싸운다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많이 떼?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자 라는 형태로 싸우게 되겠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 다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 아니라 뭐 정말 이성적인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필요하다? 아니다. 우리가 좀 생활이 더 필요하다. 그런 형태의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런 형태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용할, 실제 생활에 사용할 PT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PT도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을 많이 줄여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그려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아이디어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암호화폐 모태의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까 아까 처음이 아니죠. 이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그러면 이 마을 내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한 PT와 CC와 PT를 기반으로 한 화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들이 생태계 덱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를 여기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바로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그 자체의 가치가 여기 있는 가치와 연동이 돼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니까 그 CC, PT라는 게 쉽게 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법정 화폐를 뭐 특정 코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품삯이 드는데 그냥 API를 연결시켜 두면은 그 거래 즉시 바로 연동해서 가치가 변환이 되니까 그냥 쉬운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토큰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쉽게 그냥 거래를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만들기 우선이다. 덱을 확산화시키는 사실 뭐 이오스나 이더리움이나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그런 거잖아요. 더 많은 덱들을 우리 안에 담아놓으면 그 덱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생태가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의인데 저는 뭐 그런 쪽도 되게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그냥 아예 사람들을 모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아예 사람들을 모아두면 사람들이 각자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그냥 아예 유틸리티로 해서 화폐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오히려 편하게 더 빠르게 암호화폐 전체 모태 플랫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생태계 이제 위에는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사회가 벌어졌을 때 꼭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나쁜 짓은 뭔가 버그를 찾아내가지고 나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나 혼자 뭔가 거래를 하는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태계 프로그램이 뭐 완벽하지도 않을 거고 돌리다 보면은 뭔가 구멍이 나올 수도 있고 사회가 변화되면 변화된 거에 못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벌칙을 가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PT량을 확 쪼그라뜨리면 돼요. 뭐 동결시키거나 확 쪼그라뜨리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쌓인 PT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매번 소각이 당했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PT가 확 쪼그라들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뭐 재벌가들이 사실 자기 돈 믿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해볼 때면 해봐라. 자기는 뭐 외국 나름 내다 돈 많으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CC를 많이 쌓아도 동결 당해버리면은 바로 몇 개월 뒤에 이제 쫄쫄 굶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이제 누구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약간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이제 견제 규칙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너무 심한 페널티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적당한 페널티. 너무 심한 페널티를 줬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악한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유해할 수가 있어요. 아예 더 심하게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미쳐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해야겠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 센 페널티를 주면은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한켠에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생태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는 신뢰로 들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이 생태계가 좋다. 더 몸을 담고 싶다. 라는 느낌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한 페널티를 주는 거는 지양하고 적당한 형태의 페널티를 줌으로써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형태를 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경제에서의 그 처벌에 대한 원칙이기도 해요. 이런 지점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지금 신뢰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런 지점 때문에 홀라크라시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해요. 최초에.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 구멍은 생겨날 거고 그 구멍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그 구멍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취해야 되는 거는 일단 생각 자체가 이 구멍으로 인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내가 어느 정도의 더 코인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 전체 사람들의 이 생태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에 대한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투철한 신고 정신. 최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런 수준에 있는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코어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어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문화, 그 마을의 문화, 커뮤니티의 문화가 일종의 관습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관습화가 되면서 단단해졌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유입을 해도 이 마을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저는 커뮤니티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초에 그런 형태의 코어를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막 받게 되면은 지금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막 돈을 벌기 위한 이기적인 경제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혹은 하드포크 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저는 그게 지금 블록체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뷰징 문제도 있고요. 이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 어뷰징 문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익명성과 암호화, 그러니까 암호화된 익명성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암호화된 익명성이 개개인의 어떤 그 자산에 대한 보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OS 같은 경우 지분으로 의해서 지분을 통해서 그 경제생 예를 들어 체인에 어떤 결정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누군가가 계정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원래 자산을 다 분할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물론 속일 수도 있지만 안 속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계정 까봐 해가지고 다 일일이 맞춰가지고 그래 우리 다 100% 맞았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누군가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뭐 평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정말 그 계정 몇 개가 한 명의 소유인지 여러 명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되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CC의 기반으로 경제 생태계 갔을 때 이 두 사람의 능력이 똑같다 가정을 한다 보면은 평생 동안 쌓을 수 있는 CC의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만큼의 CC를 쌓았다고 해가지고 그만큼의 존경을 받을 테고 이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분할된 CC로 인해서 이거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의 이제 CC를 받을 거예요. 어느 계정을 까도 이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럴 바에는 이 사람이 굳이 2개, 3개를 나누어 가질 유인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인이 없어서 결국 하나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인센티브의 형태로서 어뷰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CC 계정 하나 더 파가지고 PT를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데이터 거래를 계속 패턴 추적하다 보면 특정한 계정과 계정 사이에 벌어지는 이상한 거래들을 추적해내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한번 걸렸을 때 된통 한번 좀 혼을 내야죠. 이 사람의 이런 문제들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제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얘기한 게 전체적인 이제 그 큰 아이디어 밑에 있는 이제 뭐 이런 자잘한 아이디어들의 이제 파생되는 창발적 생태계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 그 생태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설명드려보면은, 일단 먼저 CC와 PT 간의 에어드랍 시키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가장 처음에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돈이 필요해요. 달러 돈이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 데는 이제 원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화를 받고 혹은 또 CC를 결정표를 바꿀 수 있는 또 전환도 필요해요. 어떤 이유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치킨집이 생겼는데 닭 농장이 없어. 그러면 닭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원화를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CC를 일정 비율로 원화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초에는 이 마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기 힘들 테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제 중앙화된 형태의 법정화폐와 CC 간의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화폐이기도 하고 중앙화된 게이트웨이이기도 해요. 아무나 처음에는 아무나 이 마을에 들여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사람들만 받는 뭔가 프라이빗 체인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이 이제 외부 사람들을 받아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신뢰를 갖췄다, 문화를 갖췄다, 생태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시점 이후에는 이 제도 자체를 이제 탈중앙화 형태로 변경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CC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CC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즉각적으로 투표의 가부가 나오고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누군가의 개입이 혹은 프로그래머의 실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형태로 자동화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이제 퓨어체인 기반 토큰 거래 시스템,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체인이 갖고 있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확장성의 문제. 그러니까 거래 속도가 많이 좀 느려요. 즉시적인 거래가 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시장에서 돈을 뭔가 물건 한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긁으면은 뭐 바로 수초 내에 결제가 되고, 혹은 뭐 10,000원 같은 경우는 그냥 주면 거래가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은 거래 코인을 주고 나서 뭔가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하루를 지나야지 제대로 코인이 넘어갔네 라고 이제 인증이 되는 형태. 거래 자체를 한번 하고서 막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본 관점에서는 뭐 꼭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걸 넣어도 돼요. 지금 이제 에픽토미 CL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제작을 하고 있는 퓨어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퍼프라고 해서 물리적 복제 방제 기술 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월렛이거든요.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월렛은 칩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고, 그 칩이 어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어떤 키를 갖고 있는지를 주인조차도 몰라요.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변형 자체가 안 됩니다. 까서 볼 수도 없어요. 워낙 복잡해서. 그 키 안에는 그 퍼프라는 기술 칩 내에 이 사람의 코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더리움 얘가 100 이더리움이 있어요. 제가 옆사람이 100 이더리움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50 이더를 주기 위해서 50 이더를 줬어 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더리움 원장에다가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원장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애초에 이 퓨어체인 기반에서의 토큰 거래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내가 갖고 있는 100 이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 이더를 둘이 스마트 컨트롤로 엮여가지고 청산서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200 이더짜리 청산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0 이더를 퍼프라는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각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 퍼프 원래 사이에서 얼마든지 거래를 상관없어요. 바로 즉시적으로 거래를 상관없어요. 100개 주고
50개 주고 100개 주고 50개 주고 이 위의 원장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이 어쨌든 지금 청산소에 묶여 있거든요. 계속 주고받다가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이제 나 지금 다른 데에 써야 될 것 같아. 나와 너와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데에다 써야 될 것 같아. 그때 이 사람은 청산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이더를 빼서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원장 내에 실제 이 사람의 소유인지 이 사람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냥 거래 자체가 즉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퓨어체인이라고 얘기하는 퍼프 기반의 하드웨어 월렛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뭐 라이덴 네트워크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그런 스테이트 채널을 만드는 형태로서의 거래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전되면은 저는 그거를 같이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시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화폐를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마을 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PT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금융 아까 얘기한 뭐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뭐 할부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재화기기 이거 비싼 물건들 뭐 자동차, 차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중고 거래 같은 거 할 때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새 차를 사고 헌차를 샀는데 마치 헌차가 새 차인 것처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차 자체에 뭐 되게 중요한 비싼 물건 자체에 퍼프라는 칩을 붙여서 이게 정말 그 차인지 이게 정말로 몇 년도 몇월 며칠에 출시된 차인지를 이제 패깅하는 시스템을 달아오는 거죠.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 토탈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는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인데 이 생태계 전체 내에 돌아가는 어떤 재화의 총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PT 총량 이제 에어드랍된 PT 총량을 늘릴지 줄일지 뭐 부자와 그러니까 CC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비율을 높일지 낮출지를 이제 이 모니터링 인덱스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API는 이제 아까 모든 암호화폐 모태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고 명예전당은 이제 그렇지 CC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당신의 명예전당이 오른다. 일종의 어떤 정말로 명예를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명예전당을 줄 때 이제 뭐 유소년 축구 뭐 예를 들어 축구라고 보면 사실 이게 지역 단위의 축구 동호회가 있고 또 그 마을 축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동네 축구 그러니까 동 단위 구 단위 축구가 있고 또 시 단위가 있고 국가 단위 그리고 이제 월드컵까지 있잖아요. 각각의 지역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누가 가장 뭔가 기여를 많이 했는가를 이제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명예전당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시스템을. 이게 뭐 웹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마을 안에서 뭐 배지 같은 걸 달아줄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 집에. 그런 형태로 누구나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기여를 많이 했구나, CC가 많구나라는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역 단위로서 이제 점점 커가는 형태로 명예정당을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직업별로도 다르게 또 농부 분야에서의 탑과 마케팅 분야에서의 탑, 뭐 자원봉사계의 탑 이런 형태로 분야를 또 나눠주면은 또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1등 좋아하잖아요. 사실 여기가 된다고 되게 1등을 추구하거든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근데 누구나 어디 분야에서든지 1등 할 수 있게끔 그게 마을의 1등이어도 괜찮고 그 마을 내에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사실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형태로 이런 명예정당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홀라크러시 거버넌스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최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만들기 위한 자치, 조직, 스스로 자율화된 행동을 하면서 이 전체 생태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상위 목적을 유기적으로 달성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기도 해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큰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큰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이 노인 요양마을 생태계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현 시점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제로 구축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주체는 노인분들이에요. 노인 요양 마을인데, 요양원인데, 요양 마을인데, 이 마을 자체를 요즘 외국에 좀 자주 기사화되는 혁신 요양원, 요양원이 아니에요. 요양 마을이에요. 그래서 되게 소외된, 혹은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태의 요양원들이 되게 그냥 사실 노인분들 특정 건물에 모여서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형태의 마을로서 노인분들은 처음엔 좀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은 노인분들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노인분들에게 저희는 법정화폐를 받고 그분들에게 CC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CC에 대해서 매 주기별 PT가 떨어지겠죠? 그 PT를 가지고 그 노인 요양 마을에 근로하는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PT를 주는 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은 그 PT를 받으면서 CC가 쌓이겠죠? 그리고 그 PT, CC가 쌓인 CC에 대해서 PT를 받고 그걸 다시 또 경제생활을 하겠죠. 그 마을 내에서. 그러면 그 마을의 전체적인 그림은 그 어디죠? 아이쿱 생협 구례에 있는 보성이었나? 거기서 만든 그런 마을을 저는 구상해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외딴 곳?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일을 하러 간대요. 그 이유는 그 마을 내에 극장부터 시작해서 카페, 이런 문화시설들을 다 같이 구비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게 있어야지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문화시설들이 없으면은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형태의 문화 생활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극장이나 뭐 그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을도 그러면 이제 노인 요양 마을 요양원과 그 요양원에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식료품점부터 시작해서 농부, 뭐 어부, 목수, 교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생태계,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가 다 순환되는 생태계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 다 여기다 모아서 이 PT와 CC와 PT 간으로 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화폐 경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마을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돈을 받겠죠. 뭐 정부로부터 받든 노인분들에게 돈을 받든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은 이제 일정 부분 CC로 가는 거고, 사람들에게 그 CC가 에어드랍되는 PT를 통해서 사람들은 토큰 거래를 하는 거고, 토탈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를 통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조율, 어느 정도로 PT를 반영할 것인가를 조정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매핑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초 어떤 사람들 받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들 간의 화합, 친목은 어떤 형태로 다룰 것인지, 홀라크라시 거버넌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킬 것인지, 어떤 이벤트를 벌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커뮤니티 매핑을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 및 창업 시스템이에요. 교육 및 창업 시스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좀 사회적 소외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게 하거든요. 사회 소외자분들,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혹은 미혼모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정부 입장이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이 마을 내에서 경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데로 안 나가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학교도 지을 거거든요. 저희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아이를 보내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마을 내에서 경제 활동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핵심은, 그러니까 달성해야 될 목표는 최대한 이 마을 내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외부의 법정화폐와 밸런스 시트를 잘 유지시키는 게 핵심인데,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서도 이제 교육을 초점을 가지고 있는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는. 뭘 했다면은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고,
뭘 했다면 교육부가 들고 일어나고, 뭘 했다면 교사분들이 되게 막 쌍심지 불을 켜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뒤가 꽉 막혔어. 그래서 아예 분리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원 모델은, 교육의 원 모델은, 제가 그 글에는 적었는데, 네. 사랑과 교육연구소라고 있어요. 맞나? 네. 거기서 하는 민주화된 어떤 거버넌스? 홀라크라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홀라크라시. 이게 통합이론인데, 이거 통합이론 이야기는 거창하니까, 보통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민주화된 시민 교육으로서 양성시키는 어떤 과정을 개발해주신 교사가 계세요. 그분이 만든 교육을 원 모델로 해서 학생들, 아이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거듭나는 형태로서 교육을 시키고, 중고등학교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 그런 거꾸로 교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창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형태의 교육을 연계를 시켜서 그러니까 온도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PBL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 병인 거겠습니다. PBL 같은 형태의 수업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거든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는 주제인데 제가 이거는 뭐 그 주제가 아니니까 길게 이야기 못하고 제가 예전에 10년 정도 이제 교육업계에서 일했었어요. 사실은 블록체인 쪽보다는. 그래서 교육업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담론도 많이 글을 썼었거든요. 글도 쓰고 실제 사업 기획서도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사실 그걸 베이스로 합니다. 이거는 뭐 글을 좀 보시면 많이 아실 것 같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100명의 TU를 만들었을 때 50명은 이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로 채우고 나머지 50명 정도는 외부 유학을 받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법정 앞에 걸어야 되거든요. 최초에는. 그래서 유학을 오게끔 해서 이 마을에서 혁신적인 교육을 받고 뭐 어디 갈 데 없으면 이 마을에서 살면 되니까. 이 마을에서 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형태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을을 만드는 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는 사실 약을 파는 거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뭐 자식놈들 막 누가 가질 바에 싸우실 건데 그 한 뭐 20년만 지나봐라 제가 지내주겠냐 안 지내주겠어. 이 마을에서는 당신이 최초 기여자로서 이름을 저희가 돌에다 새겨가지고 뭐 100년 동안 제사를 지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이게 정말로 잘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10년, 100년, 1000년, 1000년까지 보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약을 좀 팔아서 노인분들에게 기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노인분들, 노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맥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좀 처음에 저희가 돈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평생 교육의 형태로서 지식 서비스를 팔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은 점점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좋은 어떤 경륜을 나오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분들이 또 벌어온 돈으로 우리 또 제가 치킨 사 먹고 치킨 아니라 닭을 사오고 그런 형태로 하는 마을을 만드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 넥스트는 이 마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륙 지방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물고기는 거기서 안 잡히죠.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이 똑같은 마을을 동해 삼척시 찍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물고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삼척시에 있는 이 마을의 물고기의 재화를 PT를 교환하는 거죠. 법정 화폐를 안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마을을 군산에 찍는 거예요. 군산 자동차 공장 인천에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마을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굳이 PT를 돈을 법정 화폐를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을을 두바이에 찍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석유, 원유까지도 법정화폐를 쓰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법정화폐를 사라지게 하는 게 이 마을의 가장 최종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국가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 마을이 이렇게
벌어지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생태계의 설명이고요. 그 사업당 구성은 뭐 그냥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로 나눴을 때 각자가 이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커뮤니티 디자인, 매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그래머 굉장히 많이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고, 건물 만든 사람들 정말 이제 뭐 건물 세우는 건축가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쪽 관련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이게 정말로 CCPT를 개념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제 숫자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가 의미가 있는지, 되게 실용적인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하고, 교육 및 마을 커뮤니티 운영 그룹에서는 이제 뭐 마을 재생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노인분들을 위한 뭐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쪽도 많이 필요하고요. 마케팅 쪽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부도 필요하고요. 택시 운전사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거대해요. 그래서 너무 거대해가지고 정말 이게 될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근데 앞서 큰 빅 아이디어를 드린 것처럼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잘 굴러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인데 굉장히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까지 발표를 마치겠고,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이네요. 되게 빨리 끝났나? 10시까지고요. 네. 남은 시간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끄고